새벽 2시 17분. 가평의 한 폐역. 선로 위를 걸어가는 내 여학생의 뒷모습. 그런데 사진 속에는 5번째 그림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4년간 잠들어 있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994년 3월 8일 4명의 여대생이 답사를 위해 가평을 찾았습니다. 김미영, 박수진, 이현주, 최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기차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평범한 답사 여행.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년 후 폐역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필름 카메라, 그 속에서 현상된 마지막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진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고.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한 여학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패턴, 같은 장소, 같은 결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연쇄 범죄였을까요? 1990년대 한국 여성의 안전은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개인적 주의사항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가출이라 단정했고 언론은 남자 문제라는 추측만 쏟아냈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4명의 청춘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30년 묻혀있던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사진 속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기는 실종의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마지막 여행길. 1994년 3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성북구의 한립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전 답사단이 편성됩니다. 선발된 4명의 여학생 김미영 국문학과, 3학년 박수진 교육학과, 2학년 이현주 영문학과, 2학년 최은혜 사회학과, 2학년. 이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가평 근교 수련원의 시설을 점검하고 300명 규모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당일치기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청량리역 출발. 네 학생은 무궁화호에 몸을 맡깁니다. 1994년 당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여행 수단이었죠. 휴대폰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고 연락수단은 삐삐와 공중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오후 1시 10분 가평역 도착. 영무원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4명이 함께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최은혜의 카메라였습니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추억을 기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역 앞 상점에서 길을 묻고 버스 시간표를 확인한 4 학생. 오후 1시 30분 마을버스를 타고 수련원으로 향합니다. 수련원에서의 점검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시설관리사 정모 씨는 약 2~2시간 동안 학생들을 안내했습니다. 강당 숙소 식당을 차례로 둘러보며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 사진도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리사의 증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가평역까지는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옷이 기차를 타려면 당연히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걸어가겠다고 했을까요? 오후 5시 가평역 서울행 무궁화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4 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딸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처음에는 기차를 놓쳐서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 10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삐삐삐를 여러 번 불러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3월 9일 새벽 1시 미영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첫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가평의 한 폐역 근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은의 카메라 셔터가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로 위를 걷는 4 여학생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한밤중에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수련원에서 여기까지는 반대 방향인 폐역에 왜 나타났던 것일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골든 타임을 놓친 48시간. 1994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 7시 4명의 딸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성북경찰서 당직 경찰관의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친구들과 어디 가서 놀고 있을 겁니다. 1990년대 중반 성인 실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자발적 가출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미영의 아버지 김모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4명이 함께라면 더욱 안전하지 않습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당시 실종신고 처리 규정상 성인의 경우 72시간 경과 후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였습니다. 3월 9일 저녁 참다 못한 부모들이 직접 가평으로 향합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현주의 아버지가 밤기차를 탔습니다. 가평역에서 만난 영무원은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을 떠난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련원 관리사의 증언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걸어서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버스를 안 타고 말입니다. 미영은 평소 체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어 내려갈 만한 성격이 아니었죠. 부모들은 그날 밤새 가평 시내를 수색했습니다. 여관 민박집 PC방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내 학생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실종 신고 접수 이틀째가 되어서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가평서 수사과장 정모 씨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72시간이 흘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가평 지역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평역을 비롯해 시내 주요 지점에 감시 카메라는 전무했죠. 목격자 조사 결과는 혼재했습니다. 여기서 4명이 함께 나가는 걸 봤다. 저녁 무렵 산길에서 학생들을 마주쳤다. 밤늦게까지 역 근처에 있었다.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3월은 전국 대학생들의 MT 시즌. 비슷한 연령대의 여학생들이 워낙 많아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주변 산과 계곡을 3일간 수색했습니다. 실족 사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향도 문제였습니다. 여대생 4명 집단 가출 남자 문제로 추정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주간지는 아예 요즘 대학생들의 방탕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일반론을 다뤘습니다. 이런 보도는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17일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고 현장의 모든 흔적들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4명이 동시에, 과연 4명의 여대생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걸까요? 초기 수사의 허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 파, 가족들의 필사적 추적. 1994년 3월 20일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족들은 독자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딸들의 사진과 인적사항, 마지막 목격 정보가 담긴 전단지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가평으로 향하는 가족들. 역 주변은 물론 산길 계곡, 심지어 폐가에 뒤졌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최모 씨는 매일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가평을 오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까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당일치기로 다녔어요. 4월 중순 가족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가평 시내 한 구멍가게 사장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3월 8일 저녁에 여학생 4명이 와서 라면을 사갔어요. 구체적인 시각은 오후 7시 30분경. 학생들이 수련원을 떠난 지 3시간 반 후의 일이었습니다. 상점 사장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도를 보면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은 기존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상점을 중심으로 반경이 KM 이내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격담이 나왔습니다. 폐역 근처 농가의 할머니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시각은 새벽 1시경 여러 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진 못 알아들었지만 여자들 목소리 같았어요. 이 증언으로 학생들의 동선이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저녁 7시 30분 상점에서부터 새벽 1시경 폐역 근처 약 5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6월 가족들은 더욱 체계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미형의 어머니는 아예 가평에 월세방을 얻어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우리 딸들 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만난 사람만 수십 명.
하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평 근처 펜션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월에 젊은 남자가 와서 방을 예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들 사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는 3월 7일 사건 하루 전이었습니다. 결국 예약은 안 했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 가더군요. 이 제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가족들이 아는 한네 학생 모두 가평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들도 모두 서울에 있었고 그날 알리바이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8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 가족들의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질 뻔한 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가족들은 총 1200km의 산길을 걸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다 닳을 정도였죠. 9월이 되고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자퇴 처리를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결국 1년 후 제적 처리됐습니다. 10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수진의 어머니가 산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걸려있는 천조가 색깔이 딸이 입고 갔던 재킷과 비슷했습니다. 이거 수준이 옷 같아요.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슷한 색깔의 다른 천이었죠. 그해 겨울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도 가족들은 가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꼭 아이들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1995년이 와도 1996년이 와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내는 딸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젊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사건 파이, 잊혀진 사건, 떠도는 소문. 1995년 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도 다른 사건으로 이동했고 파일은 미제 사건 참고한 켠에 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식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기적으로 후속 보도가 나왔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자 기사도 줄어들었습니다. 1995년 3월 추모 기사를 끝으로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지역사회에는 각종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자들과 도망간 거 아니야? 빚이라도 있었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게 아닐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들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미 형의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은혜의 가족은 아이의 이사를 고려해야 할 슈퍼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인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실종은 본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죠. 1995년 여름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 시민이 지하철역에서 리 학생 중 한 명과 닮은 여성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전단지에서 본 그 학생이에요. 가족들은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비슷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헛걸음이었습니다. 1996년 초 더욱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평 산속에 이상한 집단이 있다더라.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뭔가 한다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신비주의 종교나 사이비 집단과 연관 지으려는 추측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소문들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들어서는 더욱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외국으로 팔려갔다.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됐다. 근거 없는 추측들이 마치 사실이냥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서들이 잡음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1997년 가을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가평군청에서 관광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역 일대를 정비해서 철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역 건물과 창고들을 철거하기 위해 인부들이 투입됐습니다. 1998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먼지와 거미줄에 덮여 있었지만 안에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사 감독관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대학생 신분증 노트, 그리고 필름 카메라 하나. 신분증의 이름은 최은혜이었습니다. 4년 만에 발견된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가방이 폐역 창고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카메라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발견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5번째, 사건 파일. 4년 만에 발견된 증거. 1998년 3월 15일 오후 20폐역 창고에서 발견된 가방이 가평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자 담당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은혜의 학생증 답사 계획서, 메모장, 그리고 필름 카메라, 4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먼저 가방 자체를 조사했습니다. 표면에 묻은 먼지와 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최소 3년 이상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메모장에는 답사 일정과 수련원 시설 점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3월 8일 오후 4시경의 것으로 수련원 답사를 마치고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설 양호 300명 수용 가능 식당 3개소 확인.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내부에서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 발견됐습니다. 4년간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현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24장의 사진 중 처음 20장은 예상대로 답사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찍은 사진, 가평역 앞에서의 기념사진, 수련원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들. 그런데 마지막 4장이 문제였습니다. 사진 어둠 속에서 찍힌 선로 사진이 시, B번째 사진, 멀리서 찍힌 폐역 건물, 23번째 사진, 선로를 걸어가는 4사람의 뒷모습, 24번째 사진, 같은 구도지만 더 가까이서 찍힌 4사람. 마지막 사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여학생이 나란히 선로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왼쪽 모서리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5번째 그림자가 함께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국과수는 사진을 확대하고 명도를 조정해 분석했습니다. 그림자의 형태로 봐서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촬영 각도였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로 볼 때 사진을 찍은 사람은 4 학생들보다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앞쪽에 있었습니다. 즉 4 학생 앞뒤로 최소 2명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진의 촬영 순서와 현장 분석을 통해 이 사진들이 새벽 시간대에 연속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폐역 일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카메라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더욱 기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표면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당연히 최은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당시 가평 폐역 관리인이었던 50대 남성 박모 씨였습니다. 박모 씨는 1985년부터 폐역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과거를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년 전인 1984년 같은 가평 지역에서 또 다른 여대생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혼자 여행을 온 21세 여학생이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현재 사건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도 박모 씨는 용의선상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고 사건은 미죄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패턴으로 발생한 2 사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1998년 4월 경찰은 박모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달 전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진실에 한 발 다가선 순간 핵심 인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카메라 속 마지막 사진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모 씨와 2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6번째 사건 파일. 10년 주기의 공포. 1998년 5월 박모 씨가 사망한 후 수사팀은 그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생인 박모 씨는 1980년부터 가평 지역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1985년 폐역 관리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요.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자 다른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모 씨의 전 거주지인 충청도 지역 경찰서에서 놀라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1979년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 박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 직후 박모 씨는 가평으로 이주했습니다. 1984년 첫 번째 실종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는 Y대 영문학과 2학년 한모양 21세였습니다. 3월 22일 혼자 가평으로 사진 촬영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진학과 과제를 위한 출사였죠. 마지막 목격 장소는 현재 사건 현장에서 2K인에 털어진 간이역이었습니다. 오후 육시경역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 이후 한모양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박모 씨는 첫 번째 용의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인은 없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한모양의 소지품 중 일부가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카메라 가방과 메모장이 폐역 근처 숲에서 발견됐지만 정작 카메라와 필름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984년 사건과 1994년 사건의 공통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첫째, 모두 3월에 발생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모두 사진 촬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셋째, 마지막 목격 장소가 모두 폐역 일일대였습니다. 넷째, 두 사건 모두 박모 씨와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습니다. 1974년 박모 씨의 고향인 충청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혼자 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박모 씨는 25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박모 씨는 20년 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일까요? 1998년 6월 수사팀은 박모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박모 씨는 가족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가평 외곽의 외딴 농가였죠. 그가 사망한 후 한 달간 아무도 찾지 않아 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외딴 농가의 작은 방에서 발견된 것은 놀라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여러 건, 그리고 각종 카메라와 촬영 장비들 사진첩을 들춰보자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대부분 멀리서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가평 일대의 역산길, 계곡 등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1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국가수에 의뢰한 필적 감정 결과 모두 박모 씨의 필체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가평을 찾는 젊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왔던 것입니다. 사진 속 여성들을 찾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별다른 피해 없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1984년의 한 모양과 1994년의 네 여학생들, 이들만 사진 앨범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별표가 그어져 있었고 옆에는 중요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모 씨에게 이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닌 다른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중요 표시된 이들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박모 씨가 사망한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7번째 사건 파일, 과학 수사의 한계. 1998년 7월 박모 씨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들, 카메라 장비, 그리고 각종 메모들, 모든 것이 정밀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13년간 총 247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평을 찾은 젊은 여성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 산길을 걷는 모습, 계곡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모두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 표시된 사진들은 달랐습니다. 1984년 한 모양의 사진 17장, 1994년 네 여학생의 사진 23장. 이들의 사진은 훨씬 더 가까이서 그리고 더 은밀하게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국과수는 사진의 촬영 위치를 역추적했습니다. 박모 씨가 어디에 숨어서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진이 폐역 일대 반경 1km 이내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자신의 관리구역을 이용해 13년 동안 은밀한 스토킹을 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진 뒷면의 메모들이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혼자 옴. 3월 22일 오후 6시 카메라 가지고 있음. 예쁘다. 다시 올 것 같다. 박모 씨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세한 관찰 기록을 남겨왔던 것입니다. 1984년 한 모양에 대한 메모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3월 22일 혼자 왔었다. 사진학과 과제였다고 했다. 매우 예뻤다. 말을 걸어볼 걸 그랬다. 저녁까지 혼자 있었다. 마지막 메모는 소름 끼쳤습니다. 좋은 기회였다. 1994년 내 여학생에 대한 메모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3월 8일 4명이 함께 왔었다. 답사온 대학생들이었다. 저녁에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모두 데려올 수 있었다. 이 메모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박모 씨는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과수는 필적 감정을 통해 모든 메모가 박모 씨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메모와 사진만으로는 실제 범행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폐역대를 다시 한번 전면 수색했습니다. 박모 씨의 메모를 바탕으로 그가 자주 다녔던 경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3개월간의 수색 끝에 폐역에서 50미 떨어진 야산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움푹 패인 곳이 있었습니다. 토양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보다 칼슘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굴착 작업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8년이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흔적들로는 명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박모 씨에서 발견한 그의 일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1984년 3월 25일 깨끗하게 정리했다. 1994년 3월 12일 모든 것이 완벽했다. 두 날짜 모두 실종사건 직후였습니다. 정리했다. 완벽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일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완전한 비밀 영원히 나만의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핵심 용의자인 박모 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1998년 11월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정황상 박모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법적 입증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이 공식 발표였습니다. 과연 박모 씨의 메모에 적힌 좋은 기회였다. 모두 데려올 수 있었다는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표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과학 수사의 한계 앞에서 진실은 영영 밝혀질 수 없는 것일까요? 8번째 사건. 파이닿지 못한 진실. 1998년 12월 공식 수사 종료를 앞두고 수사팀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4년 반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박모 씨는 1985년부터 13년간 가평을 찾는 젊은 여성들을 은밀히 관찰해왔습니다. 그중 특별히 중요시한 대상은 1984년 한 모양과 1994년 내 여학생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3월에 발생했고 마지막 목적지는 폐역 일대였습니다. 최은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선로를 걸어가는 4명의 뒷모습과 함께 찍힌 5번째 그림자 국과수의 분석 결과 그 그림자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모 씨의 일기와 메모들은 범행 계획의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기회였다. 모두 데려올 수 있었다는 기록들, 그리고 사건 직후 깨끗하게 정리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표현들, 모든 정황이 박모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분석 결과 내 학생 앞뒤로 최소 2명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박모 씨에게는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인 남성 혼자서 4명의 여학생을 동시에 제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의 범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범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진 속 희미한 그림자에 기반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공범의 존재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DNA도 직접적인 범행 도구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 말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핵심 용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추가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1999년 1월 15일 가평서는 공식적으로 수사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박모 씨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피해자 사망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이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2000년에도 2001년에도 가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모르는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시민이 산행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역에서 1km 떨어진 계곡에서 오래된 가방끈 같은 것을 왔다는 제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등산객이 버린 낡은 배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05년 또 다른 제보 폐가에서 여성 옷가지가 발견됐다는 신고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족들은 달려갔지만 역시 관련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허위 제보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0년 사건 발생, 16년 후 DNA 검사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보관 중이던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박모 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최은혜의 카메라 등. 하지만 16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증거물들이 변질되어 새로운 분석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비교 대상인 피해자들의 DNA 샘플이 없었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그런 것을 미리 보관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4년 사건 발생 20년, 그렇게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024년 사건 발생 30년 박모 씨가 사망한 지도 26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박모 씨가 진범이었을까요? 그의 13년간의 스토킹과 의미심장한 메모들, 그리고 사건들과의 연관성,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학수사의 한계와 시간의 벽 앞에서 진실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영, 박수진, 이현주, 최은혜, 네 여학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 3월 8일 사건 발생 30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여울 넘겼지만 여전히 매년 가평을 찾고 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을 넘겼을 텐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20살 딸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마지막까지 딸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매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가 너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현주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딸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요양원에서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현주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은혜의 어머니는 지금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실종신고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인은 72시간 후사하는 매뉴얼이 바뀌었고 신고 즉시 전국적인 수색망이 가동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폐역과 같은 방치된 시설이 안전관리도 강화됐습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밤늦게 다니면 안 된다는 개인 책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해도 사회 제도가 개선되어도 시간이라는 벽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모 씨가 진범이었을까요? 그에게 공범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누군가의 실종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억입니다. 김미영, 박수진, 이현주, 최윤혜, 이 내 이름처럼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으로 변화입니다. 3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신고 즉시 전국적 수색이 시작됩니다. 실종자 가족을 향한 차가운 시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관심이고 추측이 아닌 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종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기억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기록을 현재로 다시 불러내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여기는 실종의 재구성입니다. 감사합니다.